그래서 배당소득은 이제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면 이자소득처럼 이자소득이 이제 금전 대가 성격이라고 그랬죠. 배당소득은 이익 분배 성격이에요. 이익 분배, 수익 분배 또는 이익 분배 성격. 그래서 이익이 분배된 거에 다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뭐하니까 이제 법은 이제 일일이 항목들을 이게 배당소득이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배당이 이제 실지배당이에요. 실지배당, 뭐 현금배당, 현물배당 다 이제 통틀어서 실지배당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법인뼈 없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모두 이제 일반적인 배당인데, 약간 의학의 생각이 들면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어제 배웠죠. 법인으로 보는이에요. 법인으로 보는. 그럼 당연의제법인이나 신청승인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법인으로 봤을 때 비영리 법인으로 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분배해서 배당이 있대요. 그래서 그 배당은 계속 반복적 배당을 의미하고, 여기서 발생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일시적인 분배,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분배해서 받은 배당이 있을 때, 그래서 요 세 가지 당연히 일반적인 배당인데, 이제 배당 소득부터 회독을 돌리실 때 꼭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이 이중과세 문제예요. 이중과세 문제. 그래서 내국법인으로 좀 예를 들 텐데, 왜 이중과세 문제가 있냐를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법인이 이제 내국법인이었는데 1년 동안 이제 벌어들인 소득이 당기순이익으로 꽂히겠죠. 이제 손익계산서로 이제 집결이 돼요. 근데 당기순이익은 이제 자본 항목 중에 이익이익으로 가서 이 이익금을 이제 처분하면 이제 이익금 상여, 이익금 처분에 따른 배당, 그 배당이 이제 요 현금 배당, 실지 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원이 이익이익인데 이익이익 전에 재원은 당기순이익이었다요. 근데 이 당기순이익으로 이제 출발해서 세무조정에서 세법상 당기순이익을 만드는 게 각 사업도 소득금액이에요. 그래서 당기순이 이익금 가서 이익경으로 이렇게 현금 배당을 하면 개인 주주 입장에서 이제 소득세에서 정한 배당 소득이 구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법인 단계에서 이 재원이 법인세가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실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 파악하는 건 너무 뭐하니까 그냥 전부 다 과세됐다고 봐요. 전부 다 과세됐다는 거 봐서 법인 단계에서 똑같이 이 이익금에 대해서 과세가 됐고, 다시 현금 배당한 개인 주주한테 배당 소득이 과세되면 동일한 재원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문제가 있으니 그걸 좀 조정하자 라는 게 이제 소득세에선 그로스업 제도예요. 그로스업하고 배당세액 공제하는, 그로스업하고 배당세액 공제하는. 그래서 오늘 그 제도를 자세히 배울 텐데, 그래도 객관식반이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이해가 되시면 이제 현금 배당이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지, 또는 다음에 배울 뭐 집합투자기획으로부터 얘기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배당소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현금 배당은 이 재원이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되었으니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이제 개인주주 단계에서 그로스업 대상 배당 소득이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배당 소득을 공부하셔야 된다 해요. 그래서 그로스업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소득은 그로스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면 그로스 이제 X라고 쓸 거예요. 그다음 아래쪽에 의제배당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에서 다룰 것이고, 지금은 이제 법인세 규정을 좀 안다는 가정하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또는 감자에서 합병 분할 경우 의제배당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인세 규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법인세에서 보는데, 그래도 이제 소득세에서 의제배당을 아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몇몇 문제들은. 그래서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현금 배당이 이제 이익경험 재원으로 했는데, 만약에 주식으로 배당을 했다면 배당 자체는 항상 이익이익으로 하는 거예요. 이익여금. 그리고 주식은 회계 처리를 자본금으로 하죠. 액면가까지. 그래서 주식 배당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익이익 재원으로 이제 주식으로 배당을 했다. 이익이익이 감소, 그 다음에 자본금이 증가.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라는 거래가 있죠. 유상증자가 아니라 무상증자. 그래서 자본금을 증가시켰는데 이제 대가 없이 자본금을 증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거래에서 남은 돈이 자본잉여금이죠. 그럼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시키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 이렇게 이제 윤도쌤한테 이제 회계 처리를 배웠을 거예요. 자본 파트에서.
그럼 주식 배당 무상투자 일단 왜 하냐면 법인이 이제 주식 주주거래와 발생한 뭐 잉여금 이런 것들이 많아라고 좀 자랑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본 잉여금 많아, 증자할 수 있는 힘 생겼어, 또 투자해,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무상투자 주식 배당하면 주식 단가가 낮아져서 또 거래가 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에서 일단 하는데, 이제 재무회계에서는 이익이익금도 자본이고 자본금도 자본이죠. 자본이익금도 자본이고 자본금도 자본이란 말이야. 그냥 내 주머니에서 왔다 갔다 한 거다라고 봐서 아예 이제 아무런 수익이 없는 거래다라고 이제 배울 거예요. 자본 내 이동이다. 자본 내 이동. 하지만 법인세법 태도는 달라요. 요 왼쪽에 오른쪽에 나간 게 중요하지 않고 왼쪽에 재원이 요 현금 배당처럼 이익이익금으로 빠졌다면 얘도 배당으로 간주 의제하겠다. 그게 의제 배당이에요. 의제 배당. 그래서 얘도 그냥 현금 배당처럼 이제 개인 주주 입장에서 과세되는 의제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익경험이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됐으니 이제 개인 주주 단계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네, 더 자세한 거 이제 법인세에서 설명드릴 것이다. 근데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는 자본잉여금을 분류를 했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마치 이익잉여금 같은 게 있고 아니면 법인세법에서도 자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발초는 법인세법에서도 자본거래죠. 그래서 입금 불산이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잉여금 성격이고, 예를 들어 뭐 자기주식 처분 이익 같은 경우에는 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이지만 이제 법인세법상으로는 입금으로 본단 말이에요. 입금은 결국 이익잉여금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각사소가 돼서 이익잉여금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재원을 받았으면 의제배당이고, 자본잉여금으로 받았으면 이제 의제배당이 아닌 그런 스토리로 가는데, 다시 여기에 또 예외가 있죠. 예외 두 가지가 또 있어서 이제 또 수험생을 힘들게 한다.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지분 비율 증가분이라든지 그런 두 가지 예외 항목은 입금 불산이 항목이지만 의제배당으로 보는 그런 스토리를 이제 법인세에서 자세히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차이가 한두 가지 정도 있지만 1차 목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하지 마시고 1번의 내용만 좀 볼게요. 그래도 단기 소각 주식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감자절 2년 이내에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가 있을 때 먼저 소각된 것으로 취득가 0으로 보는 규정이 있었죠. 근데 소득세에서는 이제 개인 주주 간의 거래에서 이제 주발초 같은 것들을 이제 무상주가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는 단기 소각 주식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평균법처럼 적용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해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시험에도 이제 2차 논제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가셔서 26페이지에 집합 투자기로 이익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PPT 내용 잠깐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필기 시간 좀 드릴 거고 필기하라는 거를 필기 있다 하시면 돼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집합 투자기구가 뭐냐를 잠깐 공부하시면 이제 소득세법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단 자본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였어야 되고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해야 되는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소득을 과세할 수 있고, 만약에 결산 분배 요건이 없으면 계속 그냥 여기에 이제 원본을 내가 그냥 배당으로 안 받고 충족시킨다. 그래서 뭔가 소득을 뭔가 감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결산 분배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때 집합투자기구의 스토리를 보시면 2인 이상 투자자가 이제 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투자에 뭔가 정보도 없고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게 이제 집합투자기구예요. 그래서 이제 금전으로 이제 집합투자기구에 좀 뭔가 부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주식시장 같은 데 투자를 해서 뭔가 배당소득 등을 얻을 수 있고, 또는 채권시장에 투자를 해서 이자소득 등의 소득 등을 얻을 수 있어요. 잠깐 힌트를 드리면 등자가 있죠. 다 이런 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주식을 팔아요. 그래서 수익이 얻을 수도 있죠. 또는 채권시장 채권을 팔아요. 그래서 채권 같은 수익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등 이자 등 그런 소득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수수료를 먹는 곳이고 이제 벌어들인 소득은 다시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배분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접 투자의 일종으로서 집합 투자기구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 근데 이제 집합 투자기구로도 배분받은 요 2인 이상의 투자자들의 소득을 뭘로 할까? 그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인데, 무조건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배당. 여기서 이 사람들이 번 소득이 배당이든 이자든 구분 관계없이 집합 투자기구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은 다 이익 분배예요. 이익 분배. 이 사람들이 투자해서 받은 이익 분배란 말이에요. 무조건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소득의 구분은 일단 배당소득이다. 그때 이런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는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자 신탁, 투자회사, 투자조합이요. 그래서 엄청 이것까지는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런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 과세가 되지 않아요. 법인세 등의 세금이 과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탁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배웠지만 수익자한테 과세를 하는 거예요. 수익자한테. 그다음 투자회사는 나중에 법인세에서 배우는 유동화 등의 전문회사 있죠. 이제 번 소득의 90% 이상 배당을 하면 다 소득공제로 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 법인세 등의 과세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럼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 거예요. 두 번 과세돼야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데 그 재원이 과세된 적이 없으니 이중과세 문제가 없고, 이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제외다. 그로스업이 아니라 그로스업 제외 소득이다. 그래서 그로스업 제외를 달달달 외우셔도 풀 수 있지만 항목이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중과세 문제가 있나 없는지를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전 단계 재원에서 과세가 됐냐 안 됐냐. 집합투자 경영에서 신탁은 어차피 수익자한테 과세하는 것이고,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그런 좀 이 정도 기초 지식으로 좀 이게 그로스업 제외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이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집합투자기구가 이 번 소득들이 전부 과세 대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까다로운데, 먼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먼저 볼게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 그래서 상장 주식, 벤처 주식의 평가 손익 및 처분 손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대요. 얘네들은 벌어도 과세를 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좀 말씀드리면, 이 사람 투자자들이 집합투자기구에 안 꽂고 스스로가 그냥 주식시장에 넣어서 이런 소인이 발생했어요. 그래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안 돼요. 직접 투자하더라도 소득세에서 열거한 소득이 아니에요. 상장 주식도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세가 안 돼요. 벤처도 마찬가지고. 그럼 직접 투자했을 때 과세가 안 되는데 간접 투자했을 때 과세가 하면 그건 둘의 과세형평이 어긋난다. 그래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비과세한다 라는 표현을 굳이 왜 안 써냐 라고 말씀드리면, 이 문구를 굉장히 꼼꼼히 보셔야 돼요. 평가 손익 및 처분 손익인데, 먼저 평가 손익만 보시면 평가 손실, 평가 이익, 손실의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마이너스도 이제 차감해서 소득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세 대상에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있지, 비과세한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있어서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을 애초에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또는 처분 손실, 처분 이익도 과세 대상에 넣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손익이에요. 손익, 손실 이익, 손실 이익. 근데 이제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항목 보시면, 채권이나 비상장 주식의 평가손익, 처분 손익은 집합투자기구가 벌어들였을 때 과세 대상에 포함을 한대요. 그래서 일단 좀 논리가 안 맞는 게, 채권도 직접 투자했을 때 과세 제외예요. 그거 지금 주정책죠. 채권의 매매 차익, 채권의 매매 차익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얘도 과세하지 않아야 되는데, 얘는 과거 이제 IMF 시절에 이제 대기업들의 부도 채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를 넣어서 오히려 혜택을 주고자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고,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조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제재 목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채권의 평가 손실이라든지 채권의 처분 손실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 소득을 줄이게 하게끔 이제 과거 조문이 바뀌었었고,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상장 주식은 약간 논리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 안 써있어요, 조문에. 그래서 그냥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상장 주식은 또 좀 논리가 안 맞지만 그냥 과세한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얘 내용을 좀 필기 시간 좀 이따 또 드릴 텐데, 그럼 얘를 진짜 이해하고 있냐? 사례를 보셔야 돼요. 사례를 봐야지 진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집합투자기구가 이제 채권 시장에 투자를 했나 봐요. 그래서 채권과 관련된 손익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채권이자 100, 채권 매매 손실은 손실 났어요. 채권 평가 손실도 손실 났어요. 그때 이제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대상 소득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결국 얘가 벌어들인 소득은 투자자한테 배분을 하면 배당 소득이 되니까 그 과세 대상 재원을 배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정답은 빵이에요. 빵. 채권이자 100 과세죠. 매매 손실도 과세 대상에 넣으니까 빼줄 수 있는 거예요. 70이죠. 평가 손실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10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결손금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0이에요. 0.
그리고 채권이라는 상품을 잘 보셨어야 한다. 과거 IMF 시절에 이런 손실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과세 대상에 넣어줬고 이렇게 다른 소득에서 빼줘서 이제 혜택을 주고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른쪽에 만약에 이번엔 집합투자기구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이러한 재원의 소득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상장 주식의 배당 소득이 100 발생했고 상장 주식의 처분 손실이 또 마이너스 30, 상장 주식의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80. 그래서 왼쪽이랑 똑같죠. 그리고 매매랑 처분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오해하실 수 있어서 일부러 표현도 달리한 거예요. 근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왼쪽이랑 숫자도 같죠. 왼쪽이랑 숫자도 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냐? 얘는 채권이었고 얘는 상장 주식이요. 이때 과세 대상 소득 얼마인가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100이에요. 100. 상장 주식 배당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요. 상장 주식의 처분 손실은 직접 투자했을 때 과세 제외죠. 간접 투자했을 때도 과세 제외예요. 손실, 이익 다 과세 대상 제외예요. 평가 손실, 평가 손익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얘가 아예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100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100만. 그래서 얘를 좀 필기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는 이 6가지가 다 섞여서 나온 적도 있어요. 여섯 가지가 만약 다 섞인다면 90이 되겠네요. 90 참고로. 아니다. 90이 아니구나. 얘도 마이너스 10 떴구나. 80이 되겠네요. 80. 아니구나. 죄송해요. 맞구나. 엄청 헷갈리네. 200에서 110을 빼는 거지. 90이네요. 90. 여섯 가지를 다 섞으면. 얘가 아니니까. 여섯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세 가지 생각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제 얘랑 이퀄 시켜야 되는 게 벤처 주식. 그리고 조문에는 파생 상품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좀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상장 주식, 벤처 주식 재밌게 보시고 채권이랑 이퀄 시켜야 되는 게 비상장 주식이에요. 네, 이자 대신에 배당이 나오겠죠. 비상장 주식의 배당, 비상장 주식의 뭐 매매 손실, 비상장 평가실 넣어도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적어두시고 위에 과세 대상 포함 여부는 책에 있어요. 숫자 사례를 이제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건 책의 내용 좀 살펴볼게요. 1번에 자본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원천에 관계없이 무조건 배당소득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이익 분배다. 투자하고 받은 이익 분배 성격이다. 집합투자기가 번 소득은 중요하지 않고 나는 결국 투자해서 받은 이익 분배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분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등등이 있을 수 있고 다만 자 보시면 상장 주식 그 다음에 뭐 장내 파생 상품, 상장 지수 포함. 그래서 상장 주식을 좀 힘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상장 주식과 벤처기업 주식 거래로 인한 매매 차익과 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한대요. 그래서 매매 차익이니까 매매 차손, 매매 이익 다 포함이고 처분이라고 나와도 같은 용어예요. 매매나 처분이나 같은 말이다. 처분 이익, 처분 손실 나와도 같은 말이고 평가 손실, 평가 이익도 모두 과세 대상 제외한다. 얘는 직접 투자했을 때랑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검은색 화살표를 먼저 봐보세요. 이 경우 채권과 비상장 주식 거래로 인한 매매 차익과 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자. 그래서 채권의 매매 차손, 매매 이익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면 안 틀려요. 채권의 평가 손실, 평가 이익 모두 마이너스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 그 위쪽에 또 한자 한 줄 보시면 이제 집합투자기구한테 잘했다라고 당연히 수수료를 줘야겠죠. 그 보수와 수수료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래요. 왜냐면 배당소득이 필요경비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수수료 차감 후가 바로 그냥 소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소득이 별도로 필요를 못 빼니까 수수료 차감 후 소득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된다. 그리고 왼쪽에 책에 안 적혀있지만 그로스업 X라고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GX라고 미리 좀 적어두자.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
과세가 되지 않아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 배당소득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3번에 법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일반 부동산, 식탁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각 소득세 성격에 따른 구분에 따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별도로. 보시면 만약 부동산 신탁을 했고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했다. 걔는 실질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시고, 만약 부동산 신탁했는데 부동산 팔아서 소득이 발생했다.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오로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이 배당소득이에요. 그래서 더 이해 잘 되게 간략히 말씀드리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투자자한테 내가 운용 지시를 할 수 없어요. 집합투자기가 어디 투자하건 걔 마음이야. 그냥 믿고 넘긴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신탁 같은 건 내가 운용 지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좀 지엽적이지만 요약서에 안 써져 있지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기출문제 표시 보시면 그 아래쪽에 국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은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할 것이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가 일단 5예요. 5. 그래서 요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 요건은 우리나라 집합투자기구일 때 요건이고, 외국 집합투자기구한테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야 결산 분배해 라고 지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그 요건 갖추지 않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가 맞는 표현이고, 다시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얘도 이제 배당소득으로 분류를 하시고, 얘도 최초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전 단계 과세될 그런 여지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로서 대상 아님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다. 자, 오른쪽에 27페이지 인정배당 보시면 인정배당, 이제 법인세에서 사회 유출된 게 분명을 해요. 그래서 세무조회 해봤는데 주주가 가지고 온 건 확인됐어요. 그럼 이제 배당으로 소득 추금을 하고 그게 이제 인정배당이 되죠. 그것도 입금 산입이라는 세무 조정을 통해서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입금 산입.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크로스업이에요. 크로스업. 그리고 참고로 수입 시기는 결산 확정일이다. 항상 기억하시고. 간주배당 이런 거 있다 정도로만 보시고,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좀 볼게요. 얘도 잠깐 PPT 내용 보시면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뒤에서도 다시 한번 나올 텐데 그래도 배당소득에 있으니 좀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얘의 배경이나 그런 스토리는 굉장히 좀 길고 어려워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수업 목적에 적합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공동사업을 할 때 이제 제가 있었고 이제 윤도쌤이 이제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니 이제 강사 생활을 먼저 은퇴하시고 이제 고깃집을 차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깃집을. 평소에 이제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저랑 이제 삼겹살을 엄청 먹으러 가요. 그래서 강남역 삼겹살 유튜브도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가 유튜브. 그 정도로 삼겹살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 그래서 덕분에 저도 삼겹살이 돼버렸죠. 같이 매일매일 먹고 맥주 마시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고깃집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몰래 쉬는 시간에 여쭤보세요. 네, 이제 추천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고깃집을 차렸는데 야 훈여봐 너도 좀 투자 좀 해라. 이제 우리가 이제 일한 생활이 얼마냐. 이제 투자 좀 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강사 생활이 좋아요. 투자만 할게요. 고깃집을 같이 못 구울 것 같아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자가 출자 공동사업자를 표현을 하고, 이제 출자도 하고 경영도 하는 사람이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를 표현을 해요. 근데 과거에는 요 출자 공동사업자는 개념이 사실 없었고, 이런 거래 형태일 때 요 업무집행 공동사업자한테 돈을 빌려준 거로 봤어요. 그래서 비영업 대금이로 과세가 오랫동안 됐었어요. 비영업 대금 이익으로. 마치 이제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받았다라고 봐서 금전대여 성격으로서 이제 비영업 대금을 과세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상법에서는 이런 형태를 한 명은 이제 유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얘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서 마치 유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는 무한 책임을 져요. 그래서 유한 책임과 이렇게 무한 책임을 지는 형태를 익명조합이라고 하고, 그런 상법과의 좀 괴리감을 최소화하자, 세법이랑 상법은 좀 조화를 이루자. 그래서 이제 논쟁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이제 협의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조화를 맞추자 해서 비영업 대금을 철폐하고 익명조합처럼 과세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으로 이제 규정을 바뀌고 배당소득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배당소득으로. 이제 약간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수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출자 공동사업자랑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랑 같이 뭔가 음식점을 경영한다. 그래서 손익분배비를 5대5로 짰어요.
근데 출자공동사업자는 법문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먼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자라고 되어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는 성명 또는 상호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그래서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거라고 간주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니라 그때는 업무집행 공동사업자가 된다. 그래서 경영에 참여하지 건 출자만 자로서 또 이 둘에도 해당이 돼야 돼요. 성명 또는 상호도 사용하지 않게 했어야 되고, 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건데, 이제 무한 책임을 졌다면 그때는 업무집행 공동사업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책임 약정을 지지 않을 것. 그래서 이런 자들이 출자 공동사업자예요. 진짜 리얼 출자만 한 자예요. 리얼 출자만 한 자. 그래도 책임 내용 있어요, 나. 그래서 공동사업에서 사업소득이 200 발생했고, 이제 사업 자금을 잠시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소득 300도 발생했대요. 얘도 이제 책에 있는 숫자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5대5로 이제 약정을 했으니까 5대5로 분배를 하겠죠. 그럼 사업소득에서 200 발생한 거 출자 공동사업자 50% 이렇게 하시면 100이 분배되는데, 그때 100의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배당소득. 이제 이익 분배 성격이다. 상법상의 그 익명주와 형태랑 맞추기 위해서 이제 배당소득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배당소득 100. 근데 중요한 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이자예요. 이자. 성격이 이자면 이자인 거예요. 소득세는 소득 성격에 따라 가시는 거예요. 사업소득에서 발생했다고 다 사업이 아닌 거예요. 이자면 이자인 거예요. 이자면 이자. 그래서 이자 300은 출자 공동사업장에 분배됐을 때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는 사업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고기도 자르고 이제 술도 팔고 이렇게 경영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200을 50%로 분배받았을 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시고, 이자는 그냥 이자다예요. 이자는 이자다. 그래서 이자소득은 이제 150 똑같이 이제 분배가 된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별다리 필기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만 다르지 책에 있는 사례랑 같아요. 그래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보시면 먼저 1번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그게 배당소득의 개념이고, 손익분배에 만약 없으면 지분비율이다. 이런 것들 공동사업에서도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데 이번의 내용은 좀 지금 기억하시면, 그럼 출자 공동사업자는 누구냐? 그래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자인데, 가로문까지 좀 보세요.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공동사업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부담을 약정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적혀있죠. 그럼 그런 자들은 업무집행 공동사업자가 돼서 공동사업에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이 사업소득이 돼요. 그래서 그 외의 자를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라고 한다. 그때 소득 구분 보시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라고 적혀있고, 사업소득은 출자 공동사업자는 이익 분배 성격이에요. 그래서 배당소득,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는 이제 계속반복성 등등의 요건을 갖춰서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그 이외 소득, 예시로 이자소득을 말씀드렸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했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은 분배했을 때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 내용이 이 PPT 내용이랑 같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동업기업의 가세특례에 따른 동업자 배당소득은 이제 조특법이어서 1차에 좀 나오기 어려운데, 좀 보험 차원에서 하나 본다면 이제 출자 공동사업자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 수동적 동업자예요. 수동적 동업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같이 동업만 하기로 한 자. 그래서 그 자한테 분배받는 소득은 다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된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출배에도 이제 그걸 미리 좀 적어두세요. GX라고 좀 적어두세요. GX 그로스업 제외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공동사업 어제도 이제 납세의무 범위에서 좀 간략하게 배웠죠. 이 단계에서 과세가 안 돼요. 이 단계에서 과세가. 얘는 계산만 할 뿐 과세는 각 거주자가 납세금을 진다. 각 공동사업자가 납세금을 진다라고 배웠죠. 요 공동사업장에선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니 이제 그로스업 제외 배당소득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타 유사배당소득까지 보고 잠시 쉴게요. 그래서 이자에서도 봤듯이 이제 이자와 배당은 신종 상품이 너무 빠르게 막 신설이 되기 때문에 법이 못 따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열거주의 대신에 예외적으로 이제 유사한 소득도 다 배당으로 과세하겠다. 유형별 포괄주의 채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2번 같은 거 보시면 신종 펀드의 배당이라든지 또는 파생 상품과 결합됐는데 그게 배당소득을 발생시킨다면 모두 이제 기타 유사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3번에 뭐 ELS, DLS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예요. 근데 문구는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문구는 3번에 배당소득 발생시키는 거래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로부터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4번을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건데 주식 대차 거래 보상이에요. 대차 거래. 그래서 대차란 말이 동일 종류의 자산과 그 수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받을 것 이런 것들이 다 대차예요. 그래서 얘도 PPT 내용 잠깐 보시면 그리고 얘를 아까 출배해서 좀 적어두시면 좋았을 거예요. 출배 잠깐 앞으로 가셔서 아래쪽에 이렇게 좀 필기를 해둘게요. 이제 객관식반이니까 흩어져 있는 규정들을 좀 미리 다 체크해서 빨리 볼 거예요. 그래서 출배의 그 공통적인 규정들 보시면 먼저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왜냐면 성격이 사업소득이요. 얘가 배당소득 분류하지만 공동사업장이라는 사업소득으로 발생했죠. 성격이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과세할 때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사업소득이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참고로. 그래서 출배는 배당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원래 이자나 배당은 뭐 분리도 될 수도 있고 조건부도 될 수 있지만 이제 출배 같은 경우에 무조건 종합과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필요경비가 차감되는 소득들을 소득세에선 이제 부당행위 대상 소득으로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체, 배당소득. 선생님 배당은 필요경비 차감 안 하잖아요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전 단계의 사실 실질적인 소득이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그때 필요경비가 차감되기 때문에 얘도 부계부 대상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서 볼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판정 기준 금액인 2천만원 판단할 때 제외할 거예요. 2천만원 판단 시 별도로 넣지 말고 무조건 이제 종합과세 한다. 다 사업소득 성격이어서 그래요. 다음 수입시기 잘 기억하자.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그래서 만약에 19년도에 번 소득을 이제 20년도 2월달에 분배를 했어요. 근데 20년도 분배일이 아니라 19년도 소득이라 보시면 돼요. 19년도 말이 수입시기예요. 19년도 말. 그리고 5번 규정 특이하다. 원천징수세율이 보통 배당이 다 14지만 출배는 25예요. 왜냐면 과거에 비영업 대금일 과세인적이 오랫동안 있었다 그랬죠. 그게 여전히 그냥 안 바뀌고 남아있어서 원천징수세율이 비영업 대금이랑 같이 25%예요. 그럼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원천징수가 됐어요. 그럼 걔 납세 의무 종결된다? 아니면 다시 신고해야 된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PPT에. 공동사업장에서 1억 원이 발생했다. 그리고 원천징수로 예를 들어 25% 됐다. 그럼 이제 7,500을 수령하는 거죠. 그럼 7,500 받고 그냥 다 쓰면 된다? 아니면 조금 걱정해야 된다? 조금 걱정해야 되죠. 왜냐면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예납적 원천징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다시 5월달에 종소세 신고하고 원천징수 낸 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거예요. 정답은 여기 있었죠.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완단적 원천징수가 아니에요.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소득세 계산 구조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 공동사업장 단계에서 과세가 안 되고 각 거주자 공동사업자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서 그로써 제외 배당소득이다. 그래서 얘를 좀 필기해 뒀으면 좋겠고 앞쪽에. 그래서 혹시 못 쓰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또 필기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 주식 대차거래 보상해 볼게요.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줬고 그 주식 차입자가 이제 배당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대여 시점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개서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어나서 배당 소득이 실질 소유자로 가지 않고 이제 법인의 명의개서로 등록된 차입자한테 가요. 그래서 배당소 일단 여기 꽂히고 이제 주식 대여자한테 다시 이제 일정 금액을 이제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주식 대차 거래 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도 돌려주면서 관련된 배당 상당액도 돌려주고. 그럼 이 주식 차입자가 이쪽 이제 법인 등에서 받은 배당이 이제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고 이 주식 대여자는 이렇게 지급받은 100이 다 배당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대여로 받은 소득이 예를 들어 30이었고 또 배당 상당에게 상당하는 금액이 70이었다라고 보시면 내가 주식 대여한 대가로 받은 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가 돼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주식 대여료는 기타소득이다.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한 소득은 기타소득이에요. 근데 배당 상당액은 방금 배우신 이제 유사 배당소득에 열거가 되어 있고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이중과세 문제예요. 항상 이중과세 문제. 그로스업이냐 그로스업 X냐. 그로스업은 요 주식 차입자가 이 법인에서 과세가 됐고 얘도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니 이 둘 간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받은 120에 대해선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서 그로스업이지만 얘가 얘한테 돌려줄 땐 이중과세 문제가 없단 말이야. 한번 이중과세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은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서 지금 주인공이 사실은 얘인데 얘의 배당 소득은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요. 전 단계에서 과세가 되지 않았잖아요. 전 단계에서 과세가 됐어요. 전 단계. 그래서 요 둘과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로스업 제외예요. 그로스업 제외. 그래서 얘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외우셔도 괜찮겠다.